한국의 전화에 지금 당장 트럼프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란 미사일 1,400발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패는 688발.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토 28개국 중 19개국이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6시간 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4조 8천억 로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 나토 본부 긴급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8개국 대표단 앞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가 시작도 하기 전에 터진 일이었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회의가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발사대 28기를 전개했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였고, 중동 주둔 미군 3만 8천 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방패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제임스 브래드포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외교관 생활 32년 차, 주한미대 사관 정무참사관을 4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어 일상회화 정도는 문제없고 한국 문화도 나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의 야경이 아름답고 불고기가 맛있다는 수준의 이해였죠. 한국이 세계 방산 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제 시야 밖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유리 천장 아래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8개국 대표단의 이름표가 알파벳 순서대로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죠.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초겨울 공기보다도 회의장 안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미 국방부가 준비한 중동 방공망 강화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패트리어트 PAC-3 추가 배치, THAAD 전진 배치, SM-3 해상 방어선 확장. 미국이 자랑하는 3중 방패의 풀 패키지였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미합 중국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여 중동 전역에 최신 방공 자산을 즉시 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이 발표 하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 마르친 코발스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백발이 단정하게 넘겨진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국방차관 출신으로 나토 내에서 발언 무게감이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차관보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코발스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미국 패트리어트의 이란 탄도탄 요격 성공률이 현재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심장이 한 박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는 민감한 숫자였거든요. 최근 기밀 평가에서 복합 탄두 대응 시 요격률이 기대치를 크게 밑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나토 공개 회의장에서 물을 줄은 몰랐죠. 그 수치는 기밀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실전 검증을 거친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발스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 온기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폴란드는 왜 48조 원을 들여 한국산 방공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뒤에서 미국 대표단 보좌진이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처음 듣는 숫자였습니다. 48조 원이라니. 코발스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대표단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미국의 방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전 배치 가능한 최고 성능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미국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체코 대표는 코발스키를 향해 박수까지 치려다 참는 모습이었죠. 반원형 좌석 이곳저곳에서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에서 차가운 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32년 외교관 경력에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미국이 방패를 주겠다는데 동맹국들이 다른 나라의 방패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방패를. 의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죠. 한국 무기가 대체 뭐길래? 회의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주머니 속 보안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 번호를 보는 순간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죠. 더크 밀러. 미 국방부 방위산업정책 부차관보. 펜타곤에서 무기 도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회색 하늘, 아래로 나토 본부의 새 건물이 유리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브래드포드. 전화를 받자마자 밀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찔렀습니다. 인사 따위는 없었어요. 나토 회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폴란드가 한국산 운운했다며? 직접 보셨으면 상황 파악이 되셨을 텐데요. 파악할 거 없어. 국무부가 무기 도입에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건 국방부 관할이고 내 영역이야. 외교관이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나 안다고?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울 정도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국무부를 철저하게 깔보는 사람이었죠. 더크 밀러. 이 사람의 이력을 알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업부에서 차장까지 올라간 다음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죠. 워싱턴에서는 이걸 회전문 인사라고 부릅니다. 방산업체에서 일하다가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에서 퇴직하면 다시 방산업체로 돌아가는 구조. 밀러에게 패트리어트 사업을 지키는 건 곧 자기 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워싱턴의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워커,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61세, 워싱턴 방산 로비의 핵심 연결고리였죠. 군사위 예산 심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권력자였습니다. 밀러가 국방부에서 막으면 워커가 의회에서 막는 구조. 이 둘이 짝을 이루면 웬만한 무기 도입은 번번이 좌절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 이틀 전, 밀러가 각국 대표단에 비공식 문서를 배포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 미검증 사항 요약이라는 제목의 3쪽짜리 문서였죠. 한국 천궁의 실전 미검증, 극한 환경 성능 미확인, 미국산 부품 의존도 우려 등을 나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문서를 받고도 19개국이 한국산을 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밀러가 방해 공작까지 했는데 19개국이 여전히 한국산을 요구했다면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아닌 거였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회의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 소회의실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죠. 한국방위사업청 영문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인스 디펜스 주간 보고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까지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들이 눈에 들어올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 5년간 7배 성장, 210억 달러를 돌파,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호주의 K9 자주포 30문, UAE의 천궁이 체계, 그리고 나토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32년간 동아시아를 담당하면서 저는 한국을 보호해줘야 할 동맹으로만 봤습니다.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주한미군 방위비를 협상하고 가끔 통상 마차를 조율하는 것이 한국 담당의 전부였죠.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 세계에 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KPOP나 드라마처럼 잘하는 분야가 하나 더 있네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브뤼셀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밀러가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면 한국산 방공 체계에는 밀러가 두려워할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CIA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 시계는 새벽 4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NSC 핵심 멤버 12명의 얼굴이 전부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방 안가득했지만 아무도 잔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어요. CIA 중동 담당 부국장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72시간 전부터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부 산악지대에 미사일 발사대를 추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발사대 28기.
탑재 미사일은 파테흐-313과 신형 세지-1-4 혼합. 예상 동시 발사 가능량은 1400발 이상입니다. 1400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볼펜이 테이블 위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어요. 현재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군 방공 자산 현황입니다. 패트리어트 PAC-세잔여탄 480발, THAAD 요격탄 96발, 이지3 탑재 SM-3 112발, 총 688발입니다.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1400발 대 688발. 절반도 안 되는 건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벌떼 타격 교리는 동시 다발 발사입니다. 수십 발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현재 우리의 요격 시스템은 하나의 기지에 동시 대응 가능한 표적이 제한됩니다. 실질 방어 가능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추가 생산은 로키드 마틴 현재 패트리어트 PAC-3년간 생산량 기준으로 이란 위기 대응 수량까지 추가 생산하려면 최소 28개월이 필요합니다. 28개월. 이란 미사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올 수 있는데 방패를 만드는데 2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였습니다. 38,000명의 미군이 28개월 동안 구멍 뚫린 우산 아래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새벽에 급히 내려온 게 분명했죠. 그의 눈이 스크린 위의 숫자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누가 요약해? 30초. 합참의장이 즉답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1400발. 우리 방패 688발. 추가 생산 28개월. 지금 이 순간 중동 미군 38,000명이 방패 없이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진짜 분노를 봤어요. TV에서 보여주는 과장된 표정이 아니라 이마에 혈관이 튀어나오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는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매년 국방 예산에서 얼마를 가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답해줄게. 4조 8천억 원어치를 가져가면서 병사들 목숨을 지킬 미사일조차 제때 못 만든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틀 전 나토 회의장의 장면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폴란드 코발스키가 던진 질문. 19개국이 원한 한국산 방패. 밀러의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각국의 요구. 그때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브래드포드, 나토에서 난리 났다며? 한국 무기 달라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28개국 중 19개국이 한국산 방공 체계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19개국이 우리 걸 놔두고?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가 합참의장에게 시선을 돌렸죠. 그 한국 무기. 성능이 어떤데 나토가 저 난리야? 합참의장이 답하려는 순간 화상회의 스크린 한쪽이 깜빡이더니 밀러의 얼굴이 떴습니다. 펜타곤에서 원격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밀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분함 뒤에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남자가 차분할수록 위험하다는 걸 저는 몇 년간의 회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산 방공 체계는 아직 실전 검증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요청은 가격에 현혹된 것이며 미군 38,000명의 목숨을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맡기는 건 도박입니다. 저희 국방부에서 로키드 마틴과 긴급 생산 라인 가동을 협의 중이며 납기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잠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28개월이 14개월이 되었지만 14개월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은 내일이라도 날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트럼프가 밀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4개월. 그 14개월 동안 이란이 가만히 기다려줄 거라고? 밀러가 입을 열려는 순간 트럼프가 손바닥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브래드포드. 예, 대통령님. 한국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 그 한국, 무기가 진짜 나토가 난리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무기 검증을 하러 가라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국방부의 영역이었고 밀러의 영역이었습니다. 밀러의 화상 스크린 속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검증의 공정성을 위해 제가 검증단을 구성하겠습니다. CIA 무기분석 전문관과 상원군사위 소속 의회 조사관을 대동시키죠. 국무부와 국방부, 의회가 함께 확인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들리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러의 속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검증이 아니라 매장이었습니다. CIA 분석관은 밀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보낼 것이고 의회 조사관은 워커의 사람일 게 뻔했죠. 한국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뒤집을 사람들을 미리 심어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가라고 했고 밀러가 검증단을 붙이겠다고 한 이상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밀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화상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분명히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NSC 선임보좌관 캐서린 홀이 다가왔습니다. 밀러가 검증단에 누구를 넣을지 벌써 감이 오죠? 코너 헨리, CIA 무기분석 2과장. 밀러와 로키드 마틴 시절 같은 사업부였어요. 캐서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조사관은 워커가 직접 고를 거예요. 의회 조사라는 이름으로 한국 현장에 감시자를 심는 거죠. 알고 있어요. 캐서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브래드포드, 이건 함정이에요. 밀러는 당신이 한국에서 뭘 보든 상관없이 결과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산이 좋다고 보고하면 국무부가 국방부 영역을 침범했다고 공격할 거고, 나쁘다고 보고하면 그대로 한국산 도입을 영구히 차단하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회색에서 옅은 분홍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링컨 기념관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캐서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밀러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로키드 마틴의 매출을 지키려는 것뿐일까요? 캐서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산이 들어오면 패트리어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방산 생태계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28개월 걸리는 생산 체계, 기당 58억 원짜리 가격표, 개량만 반복하는 사업 모델. 한국이 그걸 전부 부숴버릴 수 있거든요. 밀러가 지키려는 건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세계 전체예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한국이 만드는 무기가 정말 밀러의 세계를 부술 만한 물건인가? 이틀 후, 저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군용기에 올랐습니다. 옆 좌석에는 밀러가 보낸 코너 헨리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워커가 직접 고른 의회 조사관 브라이언 쇼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군용기가 이륙하자마자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슬쩍 보니 밀러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오산 도착 예정 시간, 검증 일정 확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쇼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한국 방위산업 리스크 평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워커가 미리 준비해 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서양의 검은 수면 위로 달빛이 길게 비치고 있었죠. 14,000km 넘어 한반도를 향해 날아가면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이 정말 형편없는 물건이라서 이 여행이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 아니면 한국산이 정말 대단한 물건이라서 워싱턴으로 돌아갔을 때 밀러와 전면전을 벌여야 할 가능성. 어느 쪽이든 38,000명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용기 엔진 소리가 몸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좌석 팔걸이를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활주로 끝에 한국 공군 수송기 3대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 옆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이 위장 덮개 아래 도열해 있었어요. 수송기 날개 아래로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기지였죠. 군용기 트랩을 내려서자 11월 한반도의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서울 근교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매서운 바람이었어요. 4년간 살았던 한국의 공기. 코끝이 시큰해지는 그 감촉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마지 나온 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차장 박진혁 소장. 짧은 머리에 단단한 체격,
악수할 때 손아귀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북미국장 윤서연.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윤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오래간만입니다. 브래드포드 차관보님. 서울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도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추위가 반갑습니다. 뒤에서 헨리와 쇼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어요. 밀러가 보낸 두 사냥개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여행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카드였죠. 검은 SUV 세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박 소장이 뒷좌석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동하시는 동안 잠깐 보시죠.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 실시간 현황판이 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주황색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각 점마다 국가명과 계약 품목,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호주의 K9 자주포 30문, UAE의 천궁이 방공 체계, 사우디의 무인기 패키지, 노르웨이의 해상 방공 체계,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보고 있는 30초 사이에도 새로운 계약건이 하나 추가됐어요. 올해 한국 방산 수출이 2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박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죠. 21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환산해봤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 수출은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5년 만에 7배. 이건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었어요. 뒷차에서 헨리가 무전기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밀러에게 실시간 보고를 하고 있겠죠. 옆자리에서 윤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일정은 세 곳입니다. 생산시설, 시험장, 그리고 기술 브리핑. 헨리 분석관님과 쇼 조사관님도 모든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과 기록도 자유입니다. 제한 없이요? 네. 저희가 숨길 건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기 생산 시설을 외국인에게, 그것도 사실상 적대적 목적으로 온 검증단에게 제한 없이 공개한다. 미국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펜타곤은 로키드 마틴 생산 라인에 의원들조차 마음대로 못 들여보냅니다. SUV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길이었어요. 내비게이션에는 이 도로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도로였던 거죠. 15분쯤 달렸을까. 산 중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콘크리트 벽 하나뿐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건물다운 건물도 없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죠. 여기가 어딘가요? 헨리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약간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박 소장이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으로 들어서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엘리베이터 내부는 군용 트럭이 통째로 들어갈 만큼 넓었고 천장에 설치된 산업용 LED가 내부를 수술실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하 55m까지 내려갑니다. 박 소장이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올 정도로 깊이 내려갔어요. 30초, 40초. 귓속에서 압력 변화가 느껴질 무렵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축구장 12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크기의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7층 건물은 될 것 같았어요. 흰색 LED, 조명이 공간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바닥은 에폭시 코팅이 되어 구두 굽이 찍힐 것 같은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 작업자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황색과 흰색의 로봇팔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로봇팔이 정밀한 동작으로 부품을 짚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이동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끊김없이 반복하고 있었죠. 금속이 금속에 맞닿는 정밀한 소리, 로봇팔의 모터가 돌아가는 낮은 위민거림, 컨베이어, 벨트의 규칙적인 진동. 그 소리들이 합쳐져 지하 55m에서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라인은 100% 무인 자동화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는 공정은 최종 검수 단계뿐이죠. 박 소장이 생산 모니터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현재 이 단일 라인의 천궁이 생산 속도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PAC-3 생산 속도와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화면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로키드 마틴 패트리어트 PAC-3 연간 생산량 기준. 한국 천궁이 같은 기간 생산량이 로키드 마틴의 12배. 12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불량률은 0.008%입니다. 나토 군수품 품질 기준 상한선의 120분의 1이죠. 헨리가 주머니에서 휴대용 스캐너를 꺼냈습니다. CIA 무기분석관답게 준비가 철저했어요. 밀러가 시킨 대로 무작위 샘플을 검증하려는 것이었죠. 샘플 검사를 해도 됩니까? 물론이죠. 박 소장이 컨베이어 위 완성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헨리가 다가가 스캐너를 대고 케이스를 열어 내부 회로를 확인하고 표면 마감 상태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기까지 했어요. 그가 스캐너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헨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찾아내려는 집중의 표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혹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헨리는 점점 더 꼼꼼하게 검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헨리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진품입니다. 그리고 공차 범위가 제가 본 어떤 무기 체계보다 정밀합니다. 그 순간 헨리의 시선이 잠깐 저를 스쳤는데 거기에는 분명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밀러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죠. 뒤에서 쇼가 볼펜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필기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쓸 말이 없어지고 있는 거였죠. 밀러의 음성이 갑자기 헨리의 이어피스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지하 55m인데도 통신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헨리, 뭐 하고 있어? 결함을 찾아. 하나라도. 헨리가 이어피스를 손으로 누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우리를 생산 라인 끝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완성품 경납고가 있었는데 그 광경에 저는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이의 강철 경납대에 실전 대기 상태의 유격탄이 도열해 있었어요. 수천 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 유격탄의 측면에 부착된 녹색 LED가 일제히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호였죠. 그 녹색 빛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생산에 28개월 걸리는 동안 이 지하에서는 이미 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밀러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가 지키려는 건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4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을, 그리고 그 사업에 기생하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지키려는 것이었죠. 쇼의 노트가 어느새 닫혀 있었습니다. 헨리는 스캐너를 가방에 넣고 멍하니 경납고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밀러가 보낸 두 사냥개는 먹잇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해안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바다 위로 깔려 있었고 바람은 초속 15m를 오가고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먼 곳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시험장 관제탑 유리창에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부딪히고 있었죠.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관제탑 안에서 한국군 관계자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3개의 레이더 화면, 기상 데이터, 발사대 실시간 영상이 나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헨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실사격 전에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져 있었어요. 지하 생산기지에서 봤던 당혹감은 사라지고 다시 날이 선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새 밀러와 통화한 게 분명했죠. 한국군 표적기 대신 우리가 준비한 표적으로 시험하고 싶습니다. 헨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미군이 개발한 최신 스텔스 기동형 표적기 사양이 띄워져 있었어요. 이란이 운용 중인 세지-1-4 미사일의 비행 패턴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정확히 모사한 표적기였습니다. 스텔스 코팅의 불규칙 기동까지. 사실상 실전에서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였죠. 밀러의 작전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쉬운 표적 대신 가장 어려운 표적을 던져서 실패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저는 박 소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반응했어요. 윤서연 북미국장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험 조건 변경 동의서입니다. 어제 오후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밀러가 이런 수를 쓸 거라는 걸. 헨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쇼도 볼펜을 멈추고 윤서연을 바라봤어요. 미국 측 표적기 사용, 악천 후 조건, 전자전 환경 추가까지 모두 수용합니다. 서명하시죠. 윤서연이 동의서와 펜을 헨리 앞에 놓았습니다. 헨리가 밀러에게 연락하려고 이어피스에 손을 가져갔지만 해무 때문인지 통신이 끊겨 있었어요. 헨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관제탑 스크린에 표적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해무 속에서 발사된 스텔스 기동형 표적기가 불규칙 궤적으로 날아들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도 신호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관제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발사. 천궁이 요격탄이 지상에서 치솟았습니다.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주황빛 화염이 해무를 갈라놓는 게 보였어요. 3초, 5초, 7초. 스크린 위에서 두 개의 점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직격. 스크린 위의 표적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해무 속 어딘가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탐지부터 요격까지 소요 시간입니다. 한국군 관제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옆에 비교 데이터가 떴어요. 패트리어트 PAC-3 대비 1.7배 빠릅니다. 헨리가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한 발은 운일 수 있습니다. 헨리가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벌떼 타격을 막아봐야죠. 이란의 실전 교리대로 수십 발 동시 강화 시나리오.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박 소장이 헨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오후에 예정된 시험이었습니다만 지금 하시겠습니까? 헨리가 턱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죠. 30분 후 하늘 위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관제탑 스크린에 표적 신호가 동시에 수십 개 떠올랐습니다. 미군 스텔스 표적기와 한국군 고속 표적기가 뒤섞여 사방에서 날아들고 있었어요. 고도, 속도, 각도가 전부 다른 벌떼 타격 시나리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실전 교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관제탑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스크린 위 숫자들만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죠. 한국군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LSAM이 고고도 표적을 잡았습니다. 성층권 부근에서 강화하는 탄도 미사일 시뮬레이션 표적을 향해 요격탄이 차례로 치솟았어요. 스크린 위에서 고고도 표적 신호가 하나씩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천궁이가 중저고도를 담당했습니다. 해면, 위 낮은 고도로 스치듯 날아드는 순항 미사일 시뮬레이션 표적들을 연이어 잡아챘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마다 하나의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세 개의 층에서 동시에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표적 신호가 하나씩, 둘씩, 그리고 무더기로 사라져갔어요.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서는 주황빛 섬광이 연달아 터지고 있었습니다. 해무 속에서 번쩍이는 빛들이 마치 뇌우처럼 보였어요. 파편이 바다 위로 떨어지면서 하얀 물기둥을 만들었고 그 진동이 관제탑 바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스크린 위에 표적 신호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관제관이 결과를 읽었습니다. 전 표적 요격 완료. 성공률 100%. 고고도 LSAM 전탄 명중. 중저고도 천궁이 전탄 명중. 미식별 잔여 표적 제로. 관제탑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헨리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어요. CIA 무기분석관으로서 수십 종의 방공 체계를 평가해 온 사람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고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방공 체계 중 최상위입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그 순간 헨리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통신이 다시 잡힌 모양이었어요. 밀러였죠. 헨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제탑이 조용했기 때문에 밀러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헨리,
한국 무기 실패 장면 확보했어. 내일 아침까지 청문회 자료로 정리해서 워커에게 보내야 해. 헨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밀러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헨리가 입을 열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밀러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만 한 거죠. 하지만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쇼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 소장에게 질문했어요. 이 체계가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신 그대로 실전 대기 상태입니다. 계약 서명 시점부터 목표 지역 전개까지 46시간이면 됩니다. 쇼의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볼펜이 부딪히는 소리가 관제탑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어요. 패트리어트 추가 생산 28개월, 긴급 단축해도 14개월, 한국사는 46시간. 저는 관제탑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무가 조금 버티고 있었어요. 서해바다 위로 흐릿한 수평선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수평선 너머 14,000km 저편에서 이란의 미사일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헨리의 이어피스에서 다시 밀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번에는 헨리가 아닌 쇼에게였습니다. 쇼, 지금 들어. 워커가 워싱턴에서 움직이고 있어. 상원 군사위에 한국산 도입 차단 긴급 결의안을 상정했어. 표결까지 72시간. 브래드포드가 뭘 보고 오든 상관없어. 의회에서 막으면 끝이야. 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밀러의 지시를 따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갈등하는 눈빛을 보인 거였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밀러와 워커. 이 두 사람은 미군 38,000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방패를 차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실사격 시험이 끝난 뒤 일정에 없던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소장이 한 곳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다며 우리를 안내한 곳은 시험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군사시설 같은 위장이나 경비는 없었어요. 그냥 산자락에 조용히 서 있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 생산기지의 차갑고 정밀한 공기 대신 미세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절삭유와 금속 분말이 섞인 독특한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정밀 연마기가 돌아가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천궁이 추진체 핵심 부품 정밀 가공동입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클릴룸 작업복에 확대경을 쓴 채 손가락 끝으로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집중한 상태였죠. 박 소장이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오창호 수석기술관입니다. 34년간 미사일 추진체만 다뤄온 분이죠. 오창호 기술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어요. 손이 크고 두꺼웠는데 손가락 끝에는 수십 년간 금속을 다뤄온 사람 특유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찾아왔다는데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 기술관이 작업대 위에 2개의 부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이 미국산 패트리어트 추진체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오른쪽이 천궁이용으로 제가 가공한 겁니다. 두 부품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대경으로 보자 차이가 선명했어요. 미국산의 표면 조도를 보세요. 미세한 공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국들이 초음속 환경에서 미세 난류를 일으키죠. 추진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 기술관이 한국산 블레이드를 집어 올렸습니다. 이건 최종 가공 후에 제가 손으로 한 번 더 다듬습니다. 나노미터 단위 연마죠. 기계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헨리가 두 부품을 받아 들고 번갈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블레이드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수준의 표면 마감을 손으로요? 오 기술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풀린 순간이었어요. 34년 했습니다. 기계가 만들고 사람이 영혼을 얻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34년간 같은 자리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쌓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분량이 나온 적은 있습니까? 헨리가 물었습니다. 오 기술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마치 모욕을 당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34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부품이 불량으로 돌아온 적은 없어요. 헨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 기술관은 이미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아 확대경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왔든 안 왔든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누가 오든 나토에서 뭘 결정하든 밀러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내일도 이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한국의 방패는 워싱턴의 정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쇼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런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추진체 분야만 120명 이상입니다. 평균 경력 22년이죠. 쇼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엘라베마 공장 평균 근속이 6년인데 그 말이 차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서연의 전화기가 울렸거든요. 네, 확인했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윤서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차관보님, 워싱턴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밀러 부차관보가 펜타곤 기밀 채널을 통해 한국 방산 데이터 조작 의혹 보고서를 유포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작이라니? 헨리가 직접 검증해서 진품이라고 했는데 밀러의 보고서에는 헨리의 현장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허위 보고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동맹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보고서를 공식 채널로 유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워커 수석 전문위원이 상원 군사위에 한국산 방공 체계 도입 차단 긴급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표결까지 72시간이라고 합니다. 밀러가 국방부에서 막고 워커가 의회에서 막는다. 양면 공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뭘 보고 뭘 느끼든 워싱턴에서 의회가 차단 결의를 통과시키면 한국산 도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저는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저녁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산 능선 위로 첫 번째 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밀러와 워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한국산이 들어오면 패트리어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28개월 걸리는 생산 체계, 기당, 58억 원짜리 가격표, 계량만 반복하면서 천문학적 예산을 빨아먹는 사업 모델. 한국이 그 모든 걸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걸 밀러는 오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거였죠. 윤서연 국장님. 네. 한국 외교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팔 물건이 있고 미국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 밤 오산기지 숙소에서 저는 한 통의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NSC 선임보좌관 캐서린 홀. 제목은 긴급 한국 현장 평가 중간 보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모든 영역에서 압도합니다. 생산 속도 12배, 비용 5분의 1배치 시간 46시간, 요격 성공률 100%.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CIA 분석관 코너 헨리의 현장 검증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밀러 부차관보가 허위 보고서를 유포하고 워커 위원이 의회 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배임입니다. 대통령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산 기지의 야간 조명이 활주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한국 공군 수송기 한 대가 조용히 활주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38,000명의 미군은 구멍 뚫린 우산 아래 서 있었고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그 구멍을 메울 방패를 차단하려는 사람들이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72시간. 워커의 차단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밀러와 워커를 상대로 한 전쟁. 한국의 방패를 미군의 하늘 위에 올리기 위한 전쟁.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시점에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패가 미국의 방패보다 낫다는 걸. 다만 그걸 인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새벽 2시 14분. 한국 오산기지 VIP 숙소에서 보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허위 보고서, 워커의 차단 결의안, 내일 표결.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기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발신자 백악관 상황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새벽 2시에 직접 전화가 온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어요. 브래드포드 차관보님.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발사를 개시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몇 발입니까? 현재까지 탐지된 발사 징후 23건. 추가 발사대가 가동 중이며 총 발사량은 1,400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중동 전역 미군 기지 코드 레드 발령. 대통령님이 지금 즉시 상황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불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셔츠 단추를 2번이나 잘못 끼웠어요. 복도로 나가니 박 소장이 이미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을 잔 흔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도 앉았던 겁니다.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도 비상 가동 들어갔습니다. 5분 만에 오산기지 지휘통신실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4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백악관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스크린에 떠 있었죠. 그런데 상황실 화면에서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밀러였어요. 밀러가 상황실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읽혔어요. 긴장한 건 맞지만 그 긴장 속에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 순간에도 밀러는 이걸 자기에게 유리한 카드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합참의장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란 발사 미사일 제1파 72발 탐지. 중동 전역 6개 미군 기지를 향해 동시 진입 중. 패트리어트 잔여탄 480발, THAAD 96발, SM-3 112발, 총 688발로 1,400발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1파 72발은 대응 가능하지만 2파 이후 방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88발로 1,400발을 막아? 절반도 안 되잖아. 그 나머지는 어디로 떨어지는 건데? 합참의장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38,000명의 미군이 있는 기지 위로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밀러가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로키드 마틴 긴급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14개월 내에 추가 요격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장은 현보유 자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4개월. 미사일이 지금 하늘에서 날아오고 있는데 14개월이라고 한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밀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로키드 마틴의 독점 구조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38,000명의 목숨보다 4조 8천억짜리 추가 예산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밀러를 쳐다봤습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14개월. 14개월 동안 우리 병사들이 뭘 하고 있으라고? 관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밀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어요. 스크린 너머 오산기지에 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브래드포드. 내가 한국에서 봤다며. 그 한국 무기 지금 당장 쓸 수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지하 55m의 경납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녹색 LED가 일제히 전멸하던 수천 기의 실전 대기 요격탄들. 100% 다중 요격을 보여준 서해안 실사격. 오창호 기술관의 34년 무결점 기록. 예, 대통령님. 씁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습니다. 밀러가 즉시 반격했습니다. 대통령님, 실전 검증이 안 된 무기를 투입하는 건 도박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님에게 돌아갑니다. 정치적 책임. 밀러가 꺼낸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민감한 단어를 정확히 찔러 넣은 거였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트럼프가 3초간 밀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밀러, 실패하면 내 책임이라고? 그럼 688발로 1400발을 막다가 병사들이 죽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밀러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 연결해. 지금 당장. 보좌관이 움직였습니다. 40초 만에 한미 정상 간 한라인이 연결됐어요.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의 통화는 46초였습니다. 46초. 외교 역사상 가장 짧은 정상 통화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한국 대통령의 답은 한 문장이었어요.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오산기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C-17 수송기 편대의 엔진이 일제히 점화됐어요. 기지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지하 경납고에서 실전 대기 상태였던 청궁이와 LSAM이 수송 컨테이너에 실려 올라왔죠. 한국군 병사들이 야간 투광기 아래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포클레인과 수송 차량이 활주로와 경납고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어요. 박 소장이 제 옆에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제1수송편대. 청궁이 포대 내 기분 적재 완료. 이륙 준비. 제2수송편대. LSAM 포대 2 기분 적재 중. 15분 내 완료. 제3수송편대. 레이더 차량 및 통합 지휘 체계 적재 중. 저는 활주로 끝에 서서 C-17이 이륙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수송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새벽 하늘에 C-17의 항법등이 붉은 점이 되어 서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중동까지 직선거리 8,000km. 제트 기류를 타면 10시간이었죠. 이란 미사일 1파가 중동 미군 기지에 도달하는 건 발사 후 12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1파 72발 중 대부분을 요격했지만 잔여탄은 급격히 줄었어요. 그로부터 46시간. 46시간 만에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 바레인 이사 기지, UAE 알다프라 기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기지에 한국산 다층 방공망이 전개 완료됐습니다. LSAM이 고고도를, 청궁이가 중저고도를 맞는 다층 요격 체계가 중동 전역을 덮은 겁니다. 이란 2파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어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혼합된 복합 타격.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군 통제관이 패트리어트 콘솔에서 비명에 가까운 보고를 쏟아냈죠. 다중 표적 동시 진입, 패트리어트 포화 상태.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산 레이더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이란 미사일 전체를 한꺼번에 포착했어요. 스크린 위에 붉은 사각형이 표적 하나하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LSAM이 먼저 고고도 탄도탄을 잡았고 청궁이가 중저고도 순항 미사일을 쓸어 담았습니다. 다층 요격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중동기지 통제실에서 미군 장교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한국산 체계 요격 개시, 표적 소멸 확인, 계속 소멸 확인, 전부 소멸, 전탄 격추, 전탄 격추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산기지 통신실에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미사일 하나하나가 소멸할 때마다 살아남는 병사들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올라갔거든요. 38,000명. 한국이 만든 방패가 38,000명의 목숨을 지킨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3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파 전탄 격추 결과가 테헤란에 도달하는 순간 추가 발사 명령이 취소됐어요. CIA 감청팀이 혁명수비대 통신을 잡아냈습니다. 상대 측 요격 체계 교체, 기존 분석 무효, 추가 타격 효과 기대할 수 없음, 작전 중단 건의. 이란이 물러선 겁니다. 한국의 방패가 전쟁을 막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밀러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헨리가 CIA 본부에 제출한 현장 검증 보고서와 밀러가 펜타곤 기밀 채널로 유포한 데이터 조작 의혹 보고서가 나란히 비교됐어요. 헨리의 보고서에는 현장 측정 원시 데이터가 전부 첨부되어 있었고 밀러의 보고서에는 출처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디지털 흔적 추적 결과
밀러의 보좌관 이메일 서버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죠. 동시에 워커가 상정한 한국산 도입 차단 결의안 이 상원 군사위에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미사일을 한국산 방공 체계가 전탄 격추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진 직후였어요. 결의안은 찬성 3표, 반대 22표로 부결됐습니다. 워커의 얼굴이 CSPAN 카메라에 잡혔는데 표결 결과가 뜨는 순간 서류를 탁자 아래로 떨어뜨리더군요. 이틀 뒤 밀러는 국방부 감찰실 조사에 회부됐습니다. 허위 보고서 유포, 방위산업 이해충돌, 의회 로비 자금 흐름 의혹까지 3가지 혐의였어요. 펜타곤 출입증이 회수됐습니다. 워커는 상원 군사위 수석 전문위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방산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거였죠. 밀러가 지키려 했던 세계는 46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뒤 브뤼셀 나토 본부. 제가 다시 이 회의장에 선 건 불과 열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흘 전과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나토는 대한민국의 다층 방공 체계를 유럽 통합 방공망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공식 추진합니다. 이란 위기에서 입증된 한국산 체계의 성능은 나토 회원국 전체의 안보를 한 차원 높일 것입니다. 28개국 대표단이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열흘 전 폴란드 코발스키가 손을 들어 저를 궁지에 몰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워싱턴으로 돌아간 날 국무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저녁 노을에 대리석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 중 이 방에 들어온 건 수십 번이었지만 그날만큼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장관님,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닙니다. 장관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를 구해준 동맹입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보고서 첫 줄했어. 한미동맹 재정의 각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동등한 방위 파트너로 재정해야 하는 문서였어요. 미 국무부 역사상 동맹 관계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각서가 작성된 건 나토 창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각서 초안이 완성된 날 저녁, 저는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연 국장에게. 윤 국장님, 각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윤서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로운 톤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감사는요, 차관보님. 잠시 뜸이 있었습니다. 동맹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한쪽이 위험할 때 다른 쪽이 달려가는 거요. 방향은 상관없이.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70년간의 한미 관계를 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태평양 건너 14,000km 너머에도 같은 별이 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하 55m의 녹색 LED 전멸, 서해안 해무를 뚫고 솟아오른 화염 기둥, 오창호 기술관의 기름 묻은 손,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발은 없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46시간 만에 8,000km를 날아가 38,000명의 목숨을 지킨 방패. 32년간 저는 한국을 잘 아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도 하고 김치도 먹고 경복궁도 가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표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지하 55m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심장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의 산 중턱 아래 55m에서는 잠들지 않는 기계들이 방패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기계가 찍어내고 사람이 영혼을 얹고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 나라가 우리의 동맹입니다. 보호해줘야 할 작은 동맹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우리를 구해준 동맹.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을 안다는 건 불고기 맛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지하 55m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걸. 지금까지 미 국무부 차관보가 경험한 46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자부심이 되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